그래서 예, 노동원 박사님께서 궁금해하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있어 왔고요. 90년대 한 초반서부터 저희가 이제 안면도 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그 이 지역급 그 관측소로 안면도, 고산 그리고 이 안면도 고산이 일단 지역급 관측소는 이제 국제 그 가오 사이트에 일단은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울릉도 독도에도 이제 최근에 2000년도 그 부근에 최근에 이제 설립한 이런 이 감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면도, 고산, 울릉도, 독도는 저희 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온실가스와 그다음에 대기 조성 물질의 그 관측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관련된 정보는 사실 기상청의 기후정보 포털에 대기 그 종합감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각 이 사이트별로 그 이 관측되는 그 관측 요소별로 그 변화 경향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이제 받으실 수 있게끔 나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그 이 기본 관측소 외에 저희가 이제 보조 관측소라고 불리는 거는 어떤 특정한 그 요소에 대해서를 좀 중심으로 해서 그 관측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포항과 목포, 강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외선, 그리고 포항은 아주 과거서부터 이제 오존과 관련된 그런 관측들을 해왔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학계와 어떤 그 이 협력에 의해서 좀 저희가 이 뭐 자외선 관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 그 이 요소들에 대해서 따로따로 그 위탁 관측소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안면도의 예를 이제 들어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오 관측은 주로 이제 그 이 공기 시료를 채취하는 직접 관측 방식을 택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플라스크 관측이라고 하죠. 지금 이 타워가 안면도에 지금 세워져 있는 그 이 타워입니다. 그래서 이 타워의 거의 맨 꼭대기 끝이 한 40m 정도의 높이가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그 펌프를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게 이런 복잡한 이 여러 가지 기계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이런 그 이 CO2나 그다음에 메탄의 어떤 조성 그 이 몰 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내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 장비들을 통해서 그 외에 이제 기체들을 쭉 이 농도들을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에 나온 자료들이 이제 축적이 돼서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나를 보시면 안면도 같은 경우는 1999년부터 이제 이 온실가스 특히 이제 CO2 농도 관측이 되어 있고요. 고산은 12년, 그다음에 울릉도가 14년, 그리고 독도도 똑같이 이제 2014년부터 이제 관측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보셨던 그 이제 그 이 연변동 월별 그 이 CO2 농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겨울에는 조금 이렇게 높아졌다가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이 식생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좀 낮아졌다가 하는 이렇게 지그재그의 그런 이 변동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표는 저희 이 안면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지구적인 그 온실가스 농도의 평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주황색이나 아니면 이 초록색 그리고 이제 이 분홍색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주황색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일본의 류리라는 관측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인 경우에는 그 하와이의 그 마우나로아의 관측이고, 그 다음에 그 이 분홍색은 저 이제 호주 쪽에 있는 케이프그람 관측인데 어쨌든 지역별로 온실가스 농도의 그 절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온실가스가 굉장히 급하게 어쨌든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2013년 같은 경우는 한반도가 이미 그때 한반도의 평균이 이제 400ppm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전지구적인 연평균 농도를 봤을 때에는 이미 2015년에 400ppm을 돌파하는 이런 이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래서 이제 가오 관측은 이렇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가오 관측 외에도 저희가 이제 이 입체 관측이라는 부분들에 또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오 관측은 이 타워에서
공기 시료를 채취하는 것 때문에 거의 지상에 있는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어떤 오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항공기에 의한 그런 관측들도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는 사실 거기에 탑재된 그 관측 장비는 지상에서 관측하고 있는 장비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항공기는 지상에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고도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공기를 빨아들여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지 프로파일 정보들을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저희 이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작년에 이 기상 항공기가 들어오면서 여러 관측을 하는 와중에 저희 그 온실가스 이 연지 분포에 대한 관측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관측 결과의 그 일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은 이 항공기가 지상에서부터 그 다음에 약 한 8km 정도 그 고도까지 선회를 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온실가스 농도를 관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관측 지점은 저희가 안면도 그 상공에서 했고요. 그 안면도는 사실 그 가오 관측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이제 뒤에 장에 나오겠지만은 그 이 원격 관측 그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주로 안면도에서 그 맑은 날 위주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가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그 CO2나 그다음에 메탄의 분포가 과연 그 위에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사실은 이제 계속 얻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지상 약 한 1km 정도 그 미만에서는 한 420 ppm 정도의 그런 그 아주 고농도의 CO2 이 농도량을 보이지만, 이것이 1km 부분에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이 대기 경계층이라는 부분들을 만나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그 위쪽에 가면서 거의 약간 균일한 그 이 농도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항공 관측 외에도 사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제 티콘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리모트 센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위성은 잘 아실 테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성은 하늘에서 지상을 바라보면서 그 에너지 양을 측정을 해서 그 이 단위 컬럼에 있는 공기 안에 있는 어떤 뭐 대기 수증기량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산출해내는데, 온실가스의 원격 관측 중에 또 다른 방법은 지상에서부터 상공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위성이 쳐다보듯이 같이 쳐다보면서 이 온실가스가 그 칼럼 안에 어느 정도 분포를 했는지를 보는 그런 이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돔 안에 있는 그 장비가 저희 또 안면도에 있는 그 원격 관측 장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원격 이 티푼의 이 안면도 사이트가 사실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티푼이 이제 지금 현재 전지구적으로는 한 26개 정도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안면도가 이 FTS 이 관측이라는 이 사이트를 몇 년 전부터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티푼 사이트에 등록에 대해서 관련된 논문과 자료들이 퍼블리시되는 장면에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사실 이 파란색의 어떻게 줄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그 이 FTS라는 관측 장비에 의해서 관측된 관측 정보이고요. 실제로 FTS는 연속적인 이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매분 이 자료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위성과 마찬가지로 FTS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 중에 하나는 구름이 끼게 되면 이게 농도 관측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중간에 저렇게 다 좀 빠지고 약간 그 맑은 날이어야지 사실은 이제 관측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 그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년 365일 중에 한 3분의 1 정도도 사실은 관측하기가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구름이 꽉 끼진 않았다 하더라도 좀 몇 개 꼈을 때 온실가스 농도 관측의 그 불확실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그 초까지인 걸로 2018년 그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짧은 기간에도 이 월별 어떤 변동성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이고, 이 한 3년 정도 되는 기간에도
그 안면도 위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그 토탈 이 CO2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를 관측하는 그 이 또 마지막 방법은 위성에서부터 이제 쳐다보는 거에 되겠죠. 지상까지. 그래서 지금 위성은 저희가 온실가스 위성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고셋이라고 불리우는 그 일본 위성하고 그다음에 OCO2라고 불리우는 그 미국 위성이 각각 2009년, 2014년에 올라가서 그 위성 그 트랙을 따라서 돌면서 저희 나라 왔을 때 그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서 온실가스가 이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온실가스, 이 위성 관측도 앞서 말씀드린 그 FTS 관측이랑 이제 관측 원리는 동일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 위성의 트랙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한 곳에서의 그 정기적인 관측 데이터를 얻기는 좀 힘들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위성 트랙을 따라서 이 CO2의 어떤 변화량을 보면서 실제로 한반도 전체의 어떤 그 분포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데이터는 이제 OCO2 위성이 지나가는 그 경로를 따라서 이제 전체 CO2 농도 평균 대비 빨간 것은 농도가 더 높은 것, 그다음에 파란 데는 농도가 좀 더 낮은 그런 부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 곳이 이게 뭉쳐진 데를 보시면은 이제 서울, 인천, 경기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빨갛게 되어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부산 등의 어떤 대지가 당연히 이제 온실가스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그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광양이라든가 영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업단지들이 위치를 하면서 이 부분에도 이제 CO2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해서 다른 어떤 뭐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대비 이 도시와 산업단지 지역의 CO2 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제 앞서 그 위성과 FTS 관측이 사실은 같은 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비교 검증하는 데도 굉장히 그 좋은 어떻게 보면 그 관측의 어떤 쌍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FTS에서 우리가 안면도 위에서 그 하늘을 이제 올려다보면서 관측한 자료와 그 다음에 위성이 안면도 그 부근으로 지나갈 때 밑으로 내려다본 그 자료는 어차피 좀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양자 간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성이 사실 이제 관측 오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한다거나 할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FTS 관측이 사실은 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군 사이트에서는 그런 사이트들을 좀 더 많이 늘리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면도에서 관측을 했을 때 이 관측 자료가 어떤 변동성들은 지금 뭐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은 이게 OCO2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빨간색 네모 아니 세모이고 그다음에 FTS는 약간 네모에 가까운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결국 위성하고 FTS가 어쨌든 안면도 상공에서는 거의 1대1로 매칭이 돼서 이 값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유사한 값들로서 나타난다라는 어떤 그런 검증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는 이제 그 관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지구대기 감시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모델링이라는 부분들하고 사실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 그래프는 뭐 IPCC 그 보고서에 굉장히 많이 나온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이 화석 연료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산림 벌채로 나오는 그 배출원들이 사실은 이제 흡수되는 것이 해양에서 한 26%가 흡수가 되고 지면에 있는 식생들, 이 식물들이 한 28% 흡수가 되고 나머지 46% 정도가 대기 중에 남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관측하는 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는 그 46%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측된 온실가스 농도는 인위적 활동에 의한 배출 그리고 해양과 지변 식생에 의한 어떤 흡수에 의해서 절대 그 수지의 어떤 그 차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지역에서의 그 온실가스 농도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대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어떤 트랜스포트, 공기의 이동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관측된 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내가 이 안면도란 지점에서 대기 중에 어떤 온실가스 농도를 관측했다 한다면 이거를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서 이 중에 배출은 어느 정도가 되고 해양은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지면은 어느 정도 흡수를 했을까라고 거꾸로 역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그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델링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인버전 메소드라고 불리우는 그런 모델들이 인버전 모델들이 이제 굉장히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는 카본 트래커, 아마 탄소 추적 시스템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던 분도 있을 텐데 그런 카본 트래커라는 그런 이 시스템들을 통해서 대기 중의 농도를 이제 거꾸로 이 소스는 뭐고 싱크는 뭐였는지 역추적해 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들이 사실은 굉장히 선진국 중심으로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그 역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양하고 지면이 어떻게 탄소를 흡수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계절의 어떤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탄소 순환 모델링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기술이 발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모델링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소스와 싱크들이 추적이 될 텐데 결국 그 소스와 싱크를 정확하게 추적을 하고 나머지 해양과 지면에서 흡수되는 부분이 결국은 어느 정도의 그 배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흡수하고 나머지가 대기 중에 남았더라 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모델의 어떤 입력 자료로서 그 대기 중에 그 농도가 얼마인지라는 그 관측 정보도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출량이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돼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 CO2는 아예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배출되면. 아니요. 보통의 이 이산화탄소의 그 저감 이 라이프 사이클이 보통 한 100년 정도 단위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롱리브드 그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적어도 100년 이상 뭐 1000년 단위로 이렇게 대기 중에 존재를 하면서 그게 이제 어떤 화학 작용에 의해서 뭐 이렇게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 가스가 어떤 뭐 이렇게 다시 뭐 고체상으로 변하면서 뭐 침적이 된다거나 이런 형태로 없어지게 될 텐데 이산화탄소는 100년 이상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롱리브드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메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그 니어텀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이 디케이달, 10년 정도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00년 단위를 가진 게 이게 그 CFC 계열의 그런 물소 화합물들인데 이제 문제는 저희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또 IPCC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산화탄소만 열심히 이제 관측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애들도 이제 계속 쭉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메탄도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온난화가 되면서 뭐 영구 동토층에 눕는다거나 막 이런 상황이 되면 땅속에 묻혀있던 메탄도 다시 방출이 되게 나오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온난화의 그 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들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심을 아직 덜 가졌지만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이 이 CFC 계열의 어떤 이 천년 단위의 그런 이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 그런 정말로 장기적으로 존재를 하는 그런 이 기후변화 그 원인 물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지지는 않으면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온난화 지수라고 불리우는 절대적인 양의 측면에서는 그게 더 임팩트가 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은 아직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사족이긴 하지만 지난번 그 IPCC 48차 총회가 지구온난화 그 1.5도에 대한 이 보고서를 승인하긴 했지만 저는 다른 데 약간 좀 관심을 보이는 게 거기서 승인된 또 다른 이 몇 가지 회의 결과들 중에 하나가 CO2나 메탄과 같은 인벤토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온난화 지수가 높은 기체들에 대해서도 인벤토리들이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인벤토리를 작성할 때 그러면 구성 요소들은 뭐가 되고 그다음에 이 인벤토리를 작성할 때 이 방법들은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전문가들 그룹 회의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의에 대한 이 회의록이죠. 회의록이 사실 48차 총회 때 같이 승인이 됐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 기체들에 대해서 인벤토리가 작성돼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CO2에만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IPCC에서 그렇게 이제 보고서가 승인이 되고 그게 이제 UNFCC의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용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도 그런 인벤토리들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온실가스 보면 그 기변 회로에서 not controlled by Montreal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6가지, 7가지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통계내는 게 전 세계적으로 네네. 배출량. 예. 근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무시해도 괜찮은 양들인가요? 아직까지는 그게 눈에 띄게 일단은 그 포션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무시가 됐던 측면들은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CFC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CO2는 보통 이 물 농도를 ppm이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100만 분의 1인데 메탄만 하더라도 ppb로 넘어가고 CFC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도 뭐 몇천 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사실은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난화 지수 자체는 얘가 1000년 동안을 살아남는 애기 때문에 온난화 지수 자체는 크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게 양이 뭐 CO2에 비교해서 비교할 만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때까지 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체들을 사실은 이렇게 그런 기체에 대한 어떤 이 장기적인 트렌드가 사실은 이런 가오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관측 그 정보들이 계속 자료가 축적이 돼야지만 그런 어떤 정보들이 이제 뽑아져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 CFC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모르는 그런 기후변화 원인 물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연구 그리고 조사가 돼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는 이제 CO2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메탄한테도 이제 그게 돌아왔고요. 관심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N2O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점차 기체들이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체들이 조금은 계속 확장돼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과 재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보인 그림은 저희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운영을 한 그 탄소 수적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이 화석 연료에 대한 배출량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거꾸로 유출을 했을 때 이제 그 지면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이 전체적인 이 플럭스량은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한 한 예를 그냥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 과학원에서 사실은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FTS나 위성 특히 이제 위성에서 그 관측한 이 농도를 사실 이제 경도별로 쭉 이제 끊어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아마 그 100에서 150 그 사이에 약간 피크 나타나는 부분이 사실은 한중이 이제 뭉쳐져 있는 고 경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초록색과 파란색이 이제 그 온실가스 위성 OCO2와 고셋에 의해서 관측된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까만색, 주황색, 이 분홍색이 소위 인버전 모델을 통해서 만약에 이 온실가스 농도를 이제 인버전 모델을 통해서 여기 관측 농도에 맞게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어느 정도 그 관측이랑 일치성 있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해내고 그걸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다시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한 일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IG3IS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최근에 WMO에서 이 가오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 프로젝트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IG3IS라는 이 프로젝트의 어떤 이행 플랜을 최근에 이제 세우게 됐고 거기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선진 그런 사례들을 위주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좀 확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목표는 일단은 이제 UNFCCC에 이제 각국에서 인벤토리를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인벤토리가 과연 정확하게 보고가 되는 거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어떤 불확실성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이 관측이라든가 어떤 이 자료의 생산 방법들을 서로 상호 검증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거는 이제 파리 협정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어쨌든 감축해야 된다. 각 나라별로 어느 정도는 감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이행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벤토리를 거꾸로 대기 중에 방출된 그 남은 대기 중의 농도를 가지고서 역산을 해서 그러니까 역추적을 해서 서로 비교 검증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중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온실가스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향식 이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개개의 어떤 공장 단위에서 이 뿜어져 나오는 그 연기 중에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 공장 단위 어떤 배출원 단위별로 어떤 측정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로컬한 뭐 그런 결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됨에 비해서 대기 중에 관측하는 것은 넓은 영역을 대표를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이 뭐 바다인지 아니면은 뭐 산으로 되어 있는지 도시인지에 따라서 얘가 어느 정도 흡수되고 나머지가 나오는지 잘 모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이 배출량 그 밑에 있는 인벤토리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도별 우리나라 지역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있는데 이 둘의 연관성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연관성들을 이제 어떻게 찾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어떤 과학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IG3IS 그 보고서 그 이행 플랜에 대한 그 보고서를 보시면은 실제로 그 선진국에서는 과연 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 이 배출량이 제대로 진짜 이렇게 그 산정이 돼서 그만큼이 진짜 대기 중에 남았다라고 지금 과연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말 그 관측 자료에서부터 그거를 좀 같이 트렌드를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아마 어디 이렇게 발효된 뭐 쪽이니까 아마 독일의 어떤 그 관측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까만 점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에미션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배출원에 대해서 온실가스가 이만큼 배출이 됐으니까 이 정도 대기 중에 남을 것이다라고 보고가 된 내용들을 이제 연도별로 찍은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거는 이 포실퓨엘과 관련된 CO2는 이제 C14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그 관측소에서 관측을 해서 뽑아낼 수 있다면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결과들을 한 예로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그 영국이 가장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이 속도가 굉장히 놀랍죠.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했냐면 특히 이제 메탄 이 관측에 대해서 실제로 처음에 저렇게 이 영국 저 북아일랜드 쪽에 있는 그 까만 점 위에서 그 메탄을 관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메탄을 이제 쭉 관측하다가 실제로 그 메탄의 어떤 그 지역에서의 메탄 농도는 거기서 발생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넘어오는 것들도 있을 테고 그 중에서 일부는 또 흡수되는 것들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것들을 거꾸로 이 모델링을 함으로써 결국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주황색 박스를 이제 그 배출량이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지역에서 관측된 그 MHD라고 이제 나와 있는 그 지역에서 관측된 메탄의 그 농도를 서로 비교를 해서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정말로 감축의 트렌드를 올바르게 얘가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이 서로 그 어떤 데이터의 그 불일치성은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을 하고 어쨌든 그 배출량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 인벤토리 이 관련된 기술들도 발전을 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떨어지는지를 연도별로 계속 계산을 한 결과적으로는 이 영국 지역에서의 메탄이 이제 어떤 형태로 그 실제로 배출량을 그러니까 배출량의 감축을 이루고 있고 특히나가 2010년 그 이후에서는 자기네들이 보고한 배출량과 그 위에서 사실은 영국 전 지역에서 관측된 이 농도하고 어느 정도 일치성을 가지는 형태다라는 그런 연구 이 논문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이 까만 점 하나서 시작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그 역추적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관측 지점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결국에는 이 빨간 점 3개의 어떤 관측소를 더 늘리는 그런 이제 그 효과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국의 케이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지금 거의 그 베스트 그 이그젬플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그 IGS3 IS에서 각국에서 그렇다면 인벤토리와 그다음에 대기 중에 농도 관측이라는 부분들을 다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 어떻게 보면 연구의 어떤 방향들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